이 시간부터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메뉴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싹 훑어봤더니 뭐 이런 기능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기능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충분히 몰라도 될 만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그래도 이렇게 확인해 보고 넘어가는 게 그나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충 뭐 이게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메뉴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렇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기능들은 없는 것 같다. 제가 늘 매번 다른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가 카메라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감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조리개 셔터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던 걸 이번엔 다시 확인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있겠죠. 뭐 필름 카메라나 이 아날로그 카메라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알 필요도 없었다라는 그 정도의 그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메뉴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메뉴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LCD 창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 카메라 이모티콘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상당히 많은 벌써 1에서 9까지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담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그렇게 두꺼워질 수뿐이 없었다라는 건데, 일단 1번에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화질. 제가 이거 파일 포맷 설정이라는 타이틀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화질을 설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화질. 그래서 이 화질은 파일 포맷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질에서 세트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으면은 JPG만 찍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로우하고 JPG 두 개의 화면이 뜨는데, 요걸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로우 파일은 찍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든가, 또는 로우로 세팅을 하든가, 아니면 C로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로우 파일이 워낙 파일이 자체가 크다 보니까 조금 압축은 아이들의 파일 사이즈를 좀 줄여놓은 그게 이제 C로우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로우로 풀 사이즈로 찍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로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지털 필름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하이 퀄리티에, 그 다음에 촬영 당시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암실이라고 하는 후보정 작업을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사진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절이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게 이 로우 파일이다. 그래서 뭐 혹자는 이 로우 파일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촬영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것저것 세팅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그런 파일이 로우 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로우 파일을 설정을 해주든가, 또는 JPG 파일이라고 그래서 요거 버튼마다 틀린데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은 로우만 찍히는 겁니다. 로우만. JPG는 찍히지가 않고요. JPG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압축 파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화질이 화질이래요. 화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신속하고 빨리 처리하기가 좋은데, 이 압축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많이 날아간다라고 그랬죠.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다. 그래서 좀 하이 퀄리티의
그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우 쪽으로 촬영을 해주시는 게 낫고, 아니면 SNS 상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사용할 때는 JPG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JPG도 이렇게 지금 보면 이빨 빠진 게 있고 이빨 빠지지 않는 게 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지 이거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필요 없이 그냥 풀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디움이나 스몰 이런 거는 설정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놔 봐야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일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메모리 카드를 잡아먹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핑계도 될 수 있겠지만, 요즘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들은 동영상 저장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용량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 사이즈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고, 이 JPG는 압축 파일이다 보니까 화면에서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은 또 뭐예요, 압축이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쉽게 JPG 자체를, 그러니까 JPG로만 촬영하는 거는 우리가 좀 피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질은 제가 파일 포맷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잘라내기 종행비라는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세트 버튼,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사이즈예요, 사이즈. 그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이미지 센서 풀 사이즈,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다 그러면 하여튼 이미지 센서가 갖고 있는 촬영의 그 풀 사이즈로 세팅이 되는 거고, 요건 좀 줄어드는가 그럴 거예요. 1.6배 줄어들고, 요거 1대1,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정방형 화면으로 촬영이 되는 거고, 4대3, 16대9는 약간 준 파노라마 형태로 좀 길게, 가로가 길게 찍히는 건데, 요런 것들은 위아래를, 이미지 센서 위아래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의 화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위아래 화면의 일부분을 잘라내서 촬영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무리나 지장을 주는 건 아니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화면의 사이즈대로 선정을 해주시면 되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요 풀 사이즈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라는 점이고, 이 정방형, 정사각형의 나머지는 다 장방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대1 같은 정방형 프레임이 원한다 했을 때는 1대1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컨트롤 다이얼로 돌려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찍다가 보면은 선택이 바뀔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세팅을 했으면은 간혹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게 1번 카메라 이모티콘이 있는 부분에서 1번에 해당되는 그런 메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해당되는 메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첫 번째가 뭡니까? 노출 보정이에요. 노출 보정. 2번의 첫 번째 메뉴는 노출 보정 또는 오토 익스포즈 브라켓팅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노출 보정은 뭡니까? 여기서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주면요, 요렇게 요게 지금 나온 게 요게 오토 익스포즈 브라켓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반 스텝씩 3장, 요거는 한 스텝씩 이런 식으로 설정이 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이라는 건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게 찍히는 거죠. 요걸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밝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카메라가 지시해주는 노출감은 어떻게 되죠? 기계적인 노출 제로 포인트에 맞춘다 그러면 이게 다 중간의 색에 맞춰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두운 걸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돌려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의 정도에 따라 마이너스 1쪽도 괜찮고, 마이너스 1.5도 괜찮고, 마이너스 2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또 밝은 걸 밝게 표현해주고 싶다, 하얀 걸 하얗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플러스 0.5나 플러스 1, 플러스 1.5나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놓고 찍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노출만큼 보정이 돼서 사진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 보정을 저 같은 거는 습관적으로 옛날 필름 사진 찍을 때부터 약간 색감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노출을 약간 부족해서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0.5 스텝 정도 또는 좀 많을 때는 한 스텝 정도까지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0.5에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늘 일반적인 카메라 노출보다 살짝 부족으로 나와서 훨씬 더 톤이나 질감 묘사가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노출 보정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출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이라는 건 자동 브라켓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마이너스 6까지도 이렇게 지금 퍼져지는데 이건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은 거고요. 최소 한 스텝 0.5 스텝 아니면 한 스텝 정도씩 해서 노멀로 찍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찍는 3장씩 찍는 그런 형태로 설정을 해주든가 이 노멀을 갖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로 포인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브라켓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건 더 어두워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반대로 밝은 쪽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브라켓팅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얀 걸 하얗게 표현하고 싶다. 근데 일 갖고 하기에는 맞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 하이라이트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브라켓팅을 해줘도 되는 거고 플러스 3을 기준으로 브라켓팅을 해줘도 된다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노출 보정을 해서 촬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톤이나 색감이 나오는 그쪽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노출 보정이나 오토 익스포저 브라켓팅 요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요거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그래서 노출 보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메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감도 설정이죠. 이거야 뭐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마다 감도 설정 범위가 얼마큼 돼 있냐라는 걸 보면은 여기 지금 최소 50에서 최대 102,400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감도를 내가 몇으로 설정을 하는지를 여기서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바꿀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논 같은 경우는 킥 버튼도 있고 터치 패널에서 터치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뭐 지금처럼 메뉴에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내가 감도 설정 범위를 자기가 해주면 되는데 이 로우는 카메라마다 최저 감도가 50으로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지 않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카메라 브랜드에서 좀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좀 비싼 카메라에는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해놓고 그렇지 않은 데는 로우 감도가 가장 낮은 감도가 100까지 되게끔 해버리는 것도 있고요. 뭐 후지 같은 경우는 200까지가 최저 감도로 되어 있는 그런 카메라들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 카메라 브랜드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장난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카메라가 최저 감도가 50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자동 감도 범위도 이거는 제가 자동 범위는 감도를 자동에서 움직일 때 아마 요 범위 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아무튼 뭐 자동 범위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 최저 셔터 속도 설정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8000분의 1초에서 1초까지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 모드나 조리개 우선식 AV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지금 최저 셔터 속도로 설정한 그 속도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감도가 자동으로 변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 모드를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지만 특히 AV 모드,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식 모드 같은 경우는 심도를 우선으로 하는 사진 촬영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 조리개를 펜포커스를 이렇게 조이다 보면은 슬로우 셔터로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한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설정한 그 최저 속도보다
덜 떨어지게 이렇게 만약에 15분의 1초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15분의 1초 이하로 셔터 스피드가 내려가지 않도록 감도를 바꿔준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최저 셔터 속도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 갖고 하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특히 여기 미러리스 시리즈인 R6나 뭐 이렇게 R 시리즈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IS라고 해서 스타블리츠 기능이 있잖아요. 카메라 떨림 방지 기능. 그래서 요즘은, 전에는 이제 DSLR 같은 경우는 그 렌즈에 부착된 기능만 사용했었는데, 여기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로 오면서 바디에도 이 떨림 방지 기능인 이렇게 첨가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에보다는 이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가, 떨림을 보정해서 찍을 수 있는 한계가 한 8스텝에서 넓게는 10스텝까지도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8분의 1초나 4분의 1초까지도 손으로 들고 찍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뭐 크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려면 삼각대를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뭐 진짜 호흡을 멈추고 최대한 카메라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한 4분의 1초,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4분의 1초나 8분의 1초까지도 삼각대 없이 내가 원하는 블러 촬영이 가능했다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최저 셔터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은 그 이하로 셔터 스피드가 설정이 되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꼭 굳이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이 메뉴 설정에 대한 걸 강의를 계속하면서 너무 좀 쓸데없는 기능까지 너무 많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다. 최저 셔터 속도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설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감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자신의 카메라에 최저 감도 설정하는 게 있으면 최저 감도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이것만 해 주시면 돼. 내 촬영하는 감도 설정만 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HDR PQ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HDR이라는 건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그래갖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건데, 노출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 사진 시절에는 이 조명비라는 게 있어요.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노출차가 심하면은 그걸 벗어나 버리면요, 그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될 정도의 노출차가 생기는 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름 같은 경우가, 컬러 필름 같은 경우가 3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흑백 필름 같은 경우가 5대1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노출 차이가 5대1을 벗어나든가 하게 되면 섀도우나 하이라이트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 아주 검게 만들든가 하이라이트를 하얗게 해서 디테일 없이 날려버리든가. 근데 컬러는 그 폭이 더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노출의 허용 오차를 커버하는 저기를 포괄력을 우리가 관용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관용도 폭이 상당히 넓은 겁니다. 노출의 차이가 좀 심하게 나도 뭐 후보정 작업에서 이미지 편집,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라이트룸이나 이런 데서 보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고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많은 게 디지털 카메라예요. 그래갖고 필름 사진은 그만큼 노출이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디지털 사진에서 그게 좀 많이 관용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안일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HDR PQ 설정이라는 건 뭐라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에서 지시해주는 기계적인 노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간회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간회색보다 밝으면 밝다 그러고 어두우면 어둡다 그래갖고
다 중간 회색으로 몰고 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카메라에서 노출 측정하는 모드에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캐논 카메라로 얘기해야 되니까 평가 측강이라고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브랜드에서는 뭐 멀티 패턴 측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놓더라도 섀도우 쪽으로 노출을 중심으로 맞추다 보면 섀도우는 중간 회색 쪽으로 밝아지고 나머지 하이라이트는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노출을 보정할 때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이렇게 노출을 측정을 해서 섀도우에다 노출을 맞춘 다음에 그 섀도우를 섀도우 톤도를 해주려면은 노출을 마이너스 쪽으로 보정하든가 마이너스 쪽으로 그 뭐 이게 하여튼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버릴 수 있는 게 요 HDR PQ 설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촬영 재생에서 이 중간의 밝기를 이 하이라이트 우선으로 노출을 재주기 때문에 섀도우가 훨씬 더 진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출 측정할 때 이렇게 노출 보정으로 해갖고 노출 부족을 주는 거와 같은 형태를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HDR PQ를 설정을 하게 되면 저장하는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고 그러잖아요. JPG면 JPG. 만약에 HDR PQ로 설정하지 않고 해제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로우 파일은 로우 파일대로 되고 JPG는 JPG라는 파일명이 뜨는데, 이걸 HDR PQ로 설정을 해서 찍게 되면 로우는 로우대로 그냥 있지만 JPG가 아니라 다른 기호로 또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동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HDR PQ라는 게 매뉴얼에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말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번 찍어봤더니 단순하게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우선을 하게 되면 중간 회색을 좀 더 섀도우 쪽을 섀도우답게 진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중간 톤 우선으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하이라이트 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재생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인데, 촬영과 재생은 디스플레이 할 때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LCD로 이렇게 볼 때의 그 느낌을 보여주는 거니까 너무 과도한 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기능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HDR PQ로 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얀 걸 하얗게 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지시해준 적정 노출, 그러니까 기계식 적정 노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제로 포인트에 온 후에 마이너스 쪽으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봤던 톤처럼 진해지는 거고, 플러스 쪽으로 해주면 하얀 눈은 하얀 눈처럼, 하얀 백사장은 하얀 백사장처럼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정해줘도 되고, 그게 귀찮으면 HDR PQ로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HDR PQ라는 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같은 경우는 사진이 어둡게 보이든가 콘트라스트가 너무 낮든가 높은 경우에 밝기와 콘트라스트가 자동으로 보정되게 하는 기능인데, 요게 다양한 방법에서 설정하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은 설정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거든요. 지금 HDR PQ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면 HDR PQ 설정을 해제시켜 놓고 보면은 요 메뉴가 다시 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걸 꺼도 되고 오프 시키면 안 되는 거고요. 저, 중, 고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표준, 그 다음에 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냥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이걸
고로 놓고 중으로 놓고 촬영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 자체가 어둡게 보이거나 콘트라스트가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 그걸 자동 밝기하고 콘트라스트로 맞춰주는 거예요. 카메라 내에서. 만약에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얘도 당연하게 만약에 해제를 시켜놓고 찍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후보정 프로그램 라이트룸이나 이런 데서 포토샵에서 보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M이나 B 모드, 그러니까 M은 뭐예요? 수동 모드 또는 벌브 셔터 모드에서는 자동 해제가 된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자동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밝고 콘트라스트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고, 하이라이트 톤 우선은 PQ 설정 같은 경우에서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출 가다거나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버려서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할 때, 감소할 때 이걸 설정해 놓게 되면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개조를 개선하고 개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이 설정이고, 일반 설정보다 노출 가다인 하이라이트 영역을 더욱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밝아서 확 날아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본 거지, 제가 개인적인 촬영할 때는 뭐 이 하이라이트 톤 우선이라는 이런 메뉴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고 쓸 생각도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깜빡이 방지 촬영 해제 설정, 이것도 있을 겁니다. 설정하면은, 설정을 하면 셔터 릴리즈 시간이 길어진다, 연속 촬영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이렇게 촬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필름 카메라에서도 우리가 텔레비전 모니터를 촬영하는 이유가 뭐냐면,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 속의 장면이,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그 카메라를 만지는 카메라맨들이 이 사진 쪽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선배나 후배나 저희 동기들도 이 방송국에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진과 졸업하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진과 출신들이 방송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갖고 다른 쪽 분야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영상 자체가 이 사진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만한 프레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볼만한 구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촬영 연습을 해줄 수도 있어요. 거리 스냅을 내가 찍고 싶은데 초보자라 처음에 나가자마자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좀 부담스럽고 혼날까봐 겁나고, 이런 사람들이 TV에서 나오는 그런 거리 장면에서 이런 스냅 연습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셔터 쳐서 잡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영화나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서 이렇게 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눈은 잔상이라는 게 있어서 앞에 지나간 내용과 뒤따라오는 내용이 합쳐져 갖고 연결돼서 보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텔레비전 화면 같은 경우 하이스피드로 찍게 되면 주사선이 한 화면이 넘어가면서 지나가는 그 선들 자체가 일반 하이스피드로 촬영하게 되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면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 하이스피드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속샷더나 60분의 1초 이상으로 찍게 되면은 화면에 그런 주사선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요, 텔레비전 안에서 텔레비를 보는 장면에서 화면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깜빡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찍으려고 그러면은 이 깜빡임 방지 촬영을 설정을 해주고 찍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여기 지금 셔터 릴리즈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로우 샷더로 찍는다라는 얘기, 슬로우 샷더로. 그래서 그 주사선이 보이지 않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그런 장면들을 안 찍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면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슬로우 샷더로 찍으면 됩니다. 이 기능이 설정을 안 해놓더라도 그 TV 화면이나 영화관 같은 데서 만약 촬영하고 싶으면 슬로우 셔터로 촬영하면 돼요. 슬로우 셔터로. 그럼 이 기능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스피드 라이트 제어라는 건 이건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 아니고 지금 뭐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것까지 설명해드리면 상당히 복잡한 건데 이거 후레쉬 있죠? 후레쉬 라이트 후레쉬 라이트를 제어하는 그런 그 메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후레쉬를 쓰지 않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다른 것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신경 쓸 틈이 없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번 쪽으로 들어가면요, 3번으로 들어가면 화이트 바란스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화이트 바란스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예요? AWB라고 그랬고요. AWB 말고 요 AWBW 요거는 자동이지만 좀 더 따뜻하게 보여주는 컬러로 제어한다라고 그랬고요. 나머지 이런 거는 솔직히 다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오토 화이트 바란스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맞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것이다. 괜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바란스에 대한 내용은 앞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일단 오토 화이트 바란스로 설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제가 아주 단정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커스텀 화이트 바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커스텀 화이트 바란스는 자기가 그 화이트 바란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오토로 놓으라고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화이트 바란스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여기 메뉴에서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커스텀 화이트 바란스 맞추는 거거든요. 요 모습이 사용자 설정이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내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미지를 맞춰서 설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실질적으로 자꾸 이런 것까지 알려고 하다 보면은 사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 화이트 바란스 보정과 브라켓 설정이래요. 이것도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이트 바란스 보정이나 이런 브라켓팅 이거는요, 우리가 필름 사진 할 때는 그 색 보정 필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촬영이나 거리 스냅에서는 색 보정 필터를 쓸 일은 없고, 그 스튜디오 촬영 같은 거 할 때, 제품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컬러, 제대로 된 컬러를 거의 비슷하게 재현을 시켜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고, 그래야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아주 다양한 라이트 바란스 필터, 뭐 CC 필터 해갖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이 컬러 바란싱 필터들, 색 보정 필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바란스 보정이나 브라켓팅 설정이라는 건 그런 색 보정 필터를 사용하는 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연 대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보정 필터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이런 기능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상품 촬영하는, 이 커머셜 촬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정확한 보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필터를 사용했던 느낌하고 거의 같이 해줄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상업용 스튜디오에서는 꼭 써줘야 될 기능인데 일반 촬영에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도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색공간이라는 건 지금 sRGB하고 어도비 RG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설정해 주는 겁니까? sRGB에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일반 촬영에는 sRGB가 상당히 제일 좋은 거고요. 이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 상업용 인쇄나 뭐 기타 전문적인 용도에 주로 사용하는 거고, 이 어도비 호환 모니터나 뭐 이런 장비를 사용할 때 권장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어도비 RGB 몰라도 되고요. sRGB로 선택을 해주고 요거 절대 맞힐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픽처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죠. 친절한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뭐예요? 자동이 있고 표준이 있고 인물사진, 풍경, 상세, 뉴트럴, 충실, 모노크롬, 뭐 거기다가 사용자 설정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해야 된다. 참 상황 자체가 어떤 면에서 참 서글픈데요. 일단 저는 나머지 기능들은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자동은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니까 자동보다는 저는 일단 표준해 놓고 항상 사진을 찍는데요. 선명한 마무리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명한 마무리가 돋보이는 사진이 표준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 캐논 카메라 설명서에 보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컬러 스타일로 촬영되는 모든 피사체에 가장 무난히 적용시킬 수 있는 모드가 표준 모드다. 그 샤프니스와 선명한 색상 설정, 사진 감상가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말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무난하니까 무난한 걸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뭐 인물 사진 모드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인물 사진은 뭐예요? 아름다운 피부 결과와 따스함을 표현한답니다. 뭐 제가 찍어보지는 않았어요. 인물 사진은 별로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 픽처 스타일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한 그 메뉴를 한 번씩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표준으로도 찍어보고, 인물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으로 찍고 그냥 표준으로 찍고 해갖고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자기가 발견한다라고 해서 발견했고, 그래서 보니까 표준보단 인물 사진 찍을 땐 인물 사진이 좋을 것 같다,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시면 그냥 인물 사진으로 선택을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풍경 사진 같은 경우도 생생한 색상을 표현한다라고 돼 있네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생생한 느낌을 끌어내는 게 풍경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푸른 하늘과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갖은 미세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풍경 사진을 많이 찍는데 글쎄 이걸 써볼 생각은 안 했고 표준만 놓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뉴트럴, 상세 이런 것들도 뉴트럴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디테일 유지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표준 모드를 사용해서 실내에서 촬영하는 백색 웨딩 드레스는 너무 밝아져서 색이 날아가는데, 이 뉴트럴 모드에서는 낮은 컨트라스트와 채도 설정을 사용해서 풍부한 디테일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충실 설정이라는 건 사실적인 색상과 질감 표현이 가능한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모노크롬은 뭡니까? 모노크롬, 이건 흑백 모드예요. 흑백 모드가 우리는 여기서 모노크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제가 외국의 디지털 흑백 사진이란 책,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와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소속 사진가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만약에 네가 흑백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촬영 당시부터 설정을 모노크롬으로 해놓고 촬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흑백 사진 이미지를 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컬러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모노크롬으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모노크롬으로 흑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단 촬영부터 모노크롬으로 놓고 흑백 모드로 놓고 찍는 게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저 파일 포맷 설정할 때 뭘 얘기를 했습니까? 로우 파일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우 파일 플러스 JPG를 놓고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로우 파일을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지금 픽처 스타일을 흑백 모드 모노크롬으로 설정을 했어도 로우 파일은 컬러로 찍힙니다. 거기서 그 채도에서 컬러를 빼주면 흑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PG는 흑백으로만 찍혀요. 그래서 로우로 찍으면 흑백 컬러가 공존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는 게 로우 파일이다라는 걸 새삼 생각이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사진 가지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다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이 만약에 인물 사진이 많이 찍는다 그러면 표준하고 인물 사진 모드로 놓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풍경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표준하고 풍경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저것 결정하고 테스트
테스트하기 귀찮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표준에다 놓고 찍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클라리티라는 건 뭐냐면 명료도, 선명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진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놓게 찍게 되면 사진을 좀 더 약간 소프트하게, 뭐 소프트 포커스 낀 것 같은 효과나 아이들에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플러스 쪽으로 놓게 되면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감을 묘사하는 발음이 또 그런데 묘사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로에 놓고 찍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의 콘트라스트에 결정되는 이미지의 클라리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미지가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면 마이너스 쪽이고 또렷하게 보이려고 하면 플러스 쪽으로 놓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렌즈 수차 보정이라는 게 있죠. 렌즈 수차 보정, 이거 참 기가 막힌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렌즈의 과학적인 특징으로 이 비네팅이나 이미지 왜곡, 기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들 같이 좀 옛날부터 사진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들이 당연한 듯이 우리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원래 빛이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간혹 중앙으로 들어온 빛하고 주변으로 들어온 빛의 차이가 있어서 주변부가 검게 나와서 중앙보다 비네팅 같은 효과가 아니라 비네팅 같은 현상을 보일 때가 있고요. 특히 또 화각이 넓은 와이드 렌즈 쪽을 쓰다 보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주변 조도 보정을 하게 되면은 비네팅, 주변부가 어두워지는 걸 좀 막아질 수가 있고, 왜곡 수정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카메라 앞에 낀 렌즈의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에 보면은 24, 105, f4짜리 렌즈가 껴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렌즈에 맞춰지는 그런 보정들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직접 테스트를 안 해봤고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비네팅 현상을 보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왜곡 보정은 이미지가 틀어지는 왜곡 현상을 보정해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와이드 쪽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걸 보정해 주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렌즈에 최적화는 렌즈의 과학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수차나 회절 뭐 이런 것들을 해상도의 손실을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막아준다라고. 그래서 표준이나 고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얼마만큼 보정이 되는지 몰라서 그냥 표준을 놓고 촬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크게 지장은 없다. 그래서 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왜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은 노이즈 감소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이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붓터치한 것처럼 막 쓸린 것처럼 거칠게 나오는 걸 우리가 노이즈라고 그랬고, 장노출 사용한다든가 고감도를 사용하게 되면 노이즈 현상이 많이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놓게 되면 노이즈를 최소화시켜 줄 수가 있지만 완벽하게 노이즈를 감소시키지는 않는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설정하지 않은 것보단 낫다라는 얘기고요. 고감도 노이즈 감도가 높아질수록 노이즈 현상이 나온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우 또는 로우 플러스 JPG 화질로는 선택 가능 항목이 제한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JPG에서만 훨씬 더 폭이 넓어진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고감도로 가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나니까 좀 더 높게 해놓고 촬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내가 내 사진에 노이즈가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자신의 카메라의 감도 어디부터 노이즈가 나오는지를 제가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그 감도 이상으로 설정을 안 해놓고 찍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도 표준 정도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보정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먼지 삭제 데이터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먼지 삭제, 이미지 센서 먼지를 제거해주는 뭐 메뉴도 있긴 한데, 그것도 믿지 못할 거니까, 그건 곧 파트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요게 이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면은 다중 노출입니다. 다중 노출. 이게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름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촬영을 해줄 수가 있죠. 다중 노출이 뭡니까? 한 장면에다가 여러 번 촬영을 해갖고, 이 몽타주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몽타주 효과. 옛날에 필름 사진 찍을 때, 와인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중복 노출 촬영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연찮게 중복 노출 된 게, 속된 말로 예술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중복 노출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노출을 몇 장으로 할 것이냐, 뭐 원본 이미지는 모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연속 다중 노출할 것이냐,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 다중 노출은 어느 때 뭐 해주는 게 제 경험상에서 좋으냐면요, 야경 촬영 같은 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야경 촬영. 그럼 야경 촬영 같은 경우 할 때는, 요즘 디지털 사진 같은 경우는 워낙 카메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영도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노출의 허용 오차가 좀 적더라도 아니면 많더라도 이걸 포괄해 갖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야경 촬영이라는 건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그냥 데일라이트 상황에서 건물의 윤곽이 이렇게 보일 때 도착을 해갖고 건물부터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해가 다 떨어지고 건물에서 불빛이 들어온 다음에 찍다 보면은 이 불빛의 밝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이 집중되다 보면 나중에 찍고 나면은 건물의 윤곽이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정한 야경 촬영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도심 야경 촬영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서 건물의 윤곽을 일단 찍고, 그건 당연히 삼각대를 놔야 되겠죠. 찍은 다음에 다중 노출 기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라이트 불의 밝기에 노출을 맞춰갖고 거기다가 이중 노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경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다중 노출을 해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갖고 사용해 주는 게 다중 노출인데, 이거를 한 번씩 한번 저장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에서 다중 노출 메뉴고요. 그 밑으로 보면 HDR 모드라고 있습니다. HDR 모드. 요것도 노출 보정의 일환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HDR PQ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하이라이트 기준으로 노출을 맞춰줘서 이 자신이 봤던 톤을 재현하는 그런 형태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은, 요 HDR 모드는 노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하이라이트, 섀도우, 미디움 이렇게 세 가지 톤으로 나눠지잖아요.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고 중간 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름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조명비가 벌어지다 보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촬영 장소나 이런 데 가보면요, 옛날에도 또 인물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가보면은 패션 모델이나 반사판을 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디지털 사진이 되고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촬영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아직도 그 반사판을 쓰는 경우가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의 조명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폭을 좀 더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않고 다 디테일을 살려줄 수가 있어서 반사판 자체를 보조광으로 사용해 주는 거고, 후레쉬 자체를 보조광으로 써주는 이유인데, 요 HDR 모드는 하이라이트, 섀도우, 중간 톤을 따로따로 찍어갖고 합성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훨씬 더 이 노출 조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도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가 풍경사진의 대명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진가가
엔젤 아담스라는 사진가고요. 존 시스템이라는 암실 기법을 만들어서 이 사진의 그런 풍부한 톤과 질감과 이걸 아주 100% 재현해내는 살아있는 흑백 사진을 만든 사진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양반도 사진을 찍어서 그 톤을 살려주기가 힘드니까 하이라이트 중점으로 찍고 섀도우 중심으로 찍고 그 다음에 미디움 톤 중심으로 찍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 필름을 삼각대에 놓고 셔터만 누른 거니까 프레임이 바뀌질 않았잖아요. 세 가지 필름을 합성해서 프린트를 하면 하이라이트 살고 중간톤 살고 섀도우 살아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필름에서 사용됐던 방법을 디지털화 해갖고 HDR 모드를 해서 놓게 되면은 한번 찍어보시면요, 하이라이트 섀도우 중간 이렇게 겹쳐서 딱 완성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촬영, 특히 풍경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1회만이 아니라 매회 촬영할 때 HDR을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HDR 모드는 그런데 사용해 주는 거고요. 이 초점 브라켓팅은 이건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촬영 매수가 100,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한 번에 7장 정도씩 찍히는 것 같은데, 그 촬영 커스트를 자기가 지정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초점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대에 놓고요. 삼각대에 놓고 대상에 한 곳에 초점을 맞춰갖고 셔터를 누르면요, 지가 여기 지금 노출 초점 증가폭을 설정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좁게 해가지고 요걸 자기가 바꿔가면서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더 좁게 아니면 넓게 해갖고 이 초점의 범위를 옮겨가면서 초점을 맞춰줘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서 보면은 그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초점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도 범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선택을 해주는 그런 초점 브라켓팅이에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근데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초점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써주는 것도 이렇게 뭐 꼭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초점을 여러 단계의 변화를 줘서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초점 브라켓팅.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면요, 인터벌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벌 타이머는 촬영 인터벌, 그러니까 한 장 찍고 그 다음 찍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연속 촬영을 하는데 그 촬영 자체가 뭐 이렇게 텀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촬영 매수를 설정하고 카메라가 해당 인터벌과 촬영 매수에 따라 사진을 반복해서 촬영하는 거래요. 근데 뭐 어디 용도로 써야 되는지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메뉴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벌브 타이머는 뭐예요? B로 놨을 때 요게 가능하겠죠. B로 놨을 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 벌브 타이머, 인터벌 타이머는 해제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벌브 타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1초로 찍을 것인지 상세 설정을 눌러야 되네요. 여기서 시간까지도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까지도 시간이 1시간 뭐 이렇게까지도 충분히 변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진가 중에 아타김이라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한 카트 촬영하는데 8시간 했거든요. 이렇게 노출 시간을 8시간 주면 8시간 동안 셔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자기가 설정을 해서 벌브 타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B 셔터에 대한 그 셔터 타임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걸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스타워치나 자기 시계를 보면 돼요. 그래서 시계를 봐서 셔터를 누르고 10초면 10초 있다가 다시 한번 셔터를 눌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벌브 타이머는 그런 그 번거로움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셔터의 그 시간의 정확성을 지켜줄 수 있는 그거. 그래서 B 셔터를 설정하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촬영 모드를 B에 놨을 때
그 상황이 설정이 가능한 그런 모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셔터 방식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뭐 기계식 셔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선막 셔터가 있고 전자식 셔터가 있는데, 이 셔터 방식을 기계식 또는 전자식 선막 셔터로 설정하면 촬영 중 동체 추적 및 오토포커스나 오토 익스포저 이런 거를 동반해서 왜곡 없는 이미지로 또 12장의 연사 촬영도 가능하고, 뭐 피사체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거나 카메라 이동이 불규칙하다면 이 기계식이나 전자식 선막으로 설정하면 왜곡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기계식이나 전자식 선막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식 셔터는 우리가 저희 아날로그 카메라의 기계식 셔터처럼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선막 전자식은 뭐 한마디 그냥 전자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 셔터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철컥철컥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뭐 국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셔터 소리 때문에 몰래 촬영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셔터음이 안 들리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캐논 카메라 같은 경우도 요 전자식 셔터를 채택하고 있으면 이 촬영 자체가 연속 촬영 속도 설정에 상관없이 20장의 연속 촬영이 되는데, 우리는 풍경 촬영하는 사람들은 연속 촬영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다 연속 촬영에 대한 개념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자식 셔터는 셔터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캔디드 포토라고 그래서 사진의 장르가 있어요. 그 스냅 사진에서 찍히는 대상들이 자기가 찍히는지를 모르게 몰래 찍는 거 우리가 캔디드 포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캔디드 포토 촬영할 때는 셔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셔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걸리기가 쉽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초상권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차 잘못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그 수준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자기가 사진적으로 목표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제 찍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면 셔터음이 안 들리는 게 좋으니까 이 세 가지 셔터 방식에서 전자식으로 세팅하게 되면 셔터음이 안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거 기계식이나 전자식 선막으로 놓으시면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기계식으로 놓고 찍습니다. 그냥 뭐 무슨 생각하고 기계식 나느냐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냥 기계식이 그냥 마음에 들어서 기계식 놓고 찍었고요.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 없이 셔터 누르면 온 시키는 게 아니고 오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 말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카드가 없을 때는 셔터를 누를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셔터를 누를 수 없게 해야 빈 셔터로 자꾸 찍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카드가 있어야 셔터를 누르게끔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 없이 셔터 누르면 온 시킨다라는 건 카드가 없어도 셔터를 누른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시키면 안 되고 해제를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해제. 그래서 카드 없이 셔터 누름을 오프 시켜야 카드가 없을 때는 셔터가 안 눌러진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지 스타블레이저 모드라고 그래서 IS 기능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끄기 하는 것보다는 켜두는 게 좋죠. 켜두는 게 좋은 게, 이 렌즈에서도 가능하지만 요즘 그 미러리스 카메라, 캐논 같은 경우에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오면서 바디에도 요 이미지 스타블레이저 기능을 집어넣어서 렌즈도 IS 기능이 있고 바디에도 IS 기능이 있다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8에서 10배 정도의 슬로우 셔터에도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 있게, 그러니까 삼각대 놓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노출 촬영하는데 삼각대가 없다든가 삼각대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든가 할 때는 이 바디 자체도 이미지 IS 기능을 설정을 해주는, 켜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거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쓰고 있는 지금 R6인데 이걸 갖고 4분의 1초도 손으로 들고 찍었더니 움직이지 않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선명하게 나오고 대상만 블러 처리되는 완벽한 결과를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바디에 스타블레이저 기능이 들어간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터치 셔터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 셔터는 뭐냐면 이 LCD 자체를 터치해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초점 이동도 시킬 수가 있고 메뉴 설정도 바꿀 수가 있고 한데, 저는 터치 셔터는 그 해제시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LCD를 탁 치면 셔터가 끊기는 건데, 이 LCD 뚜껑을 닫으면 괜찮지만, 이 설정 모드라든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걸 열어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LCD를.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LCD 화면을 건드려 갖고 셔터가 눌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 갖고 좀 불편해서 설정을 항상 해제시켜 놓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필요하시다 싶으신 분들, LCD 화면을 아무데나 툭툭 치면 셔터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찍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원하신다라 그러면 설정을 해 두셔도 돼요. 해제를 하지 않고 설정을 해 주시기만 하면 그냥 LCD 아무데나 누르면 셔터가 찍히는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편하더라, 그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미지 재생이라는 건 찍고 나서 한번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 화면 뜨는 거요. 그건 뭐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제일 짧은 시간으로 했고, 뷰파인더로 재생하는 거는, 이 뷰파인더는 뭡니까? LCD 말고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파인더가 두 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있지만, 위에 뷰파인더, DSLR처럼 뷰파인더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CD가 있는데, 뷰파인더 재생은 내가 찍은 사진을 보려면 뷰파인더를 쳐다보고 보는 거니까, 뭐 굳이 거기까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LCD도 가능하면 보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막 보시고 싶으시면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속 셔터 표시는 지금 보면 드라이브 모드는 저는 그 한 장씩 찍는 걸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안 뜨지 않습니까? 근데 연속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모드 설정을 해주시면, 모드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퀵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퀵 버튼을 누르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가 나오잖아요. 자, 메뉴 들어가 봅시다. 근데 이걸 설정을 해갖고, 하면은 고속 표시를 하는데, 뭐 이것도 쓸데없는 메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쓸데없는 메뉴 같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광 타이머. 측광 타이머는 뭐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저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측광 타이머라는 게 셔터 버튼을 반 누르, 그러니까 반 셔터 등의 조작으로 측광 타이머가 작동하로 실행되는 시간, 그러니까 노출값 뭐 이런 건데, 우리가 LCD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 셔터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500분의 1초의 조리개 F4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재생되는 시간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노출 시뮬레이션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노출 시뮬레이션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노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이미지 밝기가 촬영 사진의 실제 밝기에 더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그냥 노출 설정으로 놓으시면 이미지 밝기가 결과 이미지의 실제 밝기와 비슷하게 표시가 되고, 표준 밝기로 표시가 되고 뭐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미지를 확인할 때 LCD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볼 때 그걸 확인하는 그 밝기가 표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뭐 영양가 없는 그런 설정 방법인 것 같고, 이거 진짜 크게 필요 없는, 이미지 밝기가 결과 이미지의 실제 밝기와 비슷하게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설정해 놓고 해제까지 시킬 필요 없이 설정해 놓고 찍으면 찍은 이미지의 밝기에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지 설정으로 놓으면 이미지 밝기가 결과 이미지, 그러니까 촬영된 이미지의 실제 밝기와 비슷하게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동안이라는 쪽에다 놓게 되면은 표준 밝기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 찍은 이미지를 보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해제시켜도 큰 문제는 없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촬영 정보 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정보 표시, 뭐 뷰파인더 정보 표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굳이 뭐 촬영 정보 표시를
다 이렇게 볼 것이냐, 지금 우리 모니터에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뭐 해제한다, 선택한다, 뭐 이런 건 자기가 보고 싶은 이미지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뭐 다 해제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다 선택을 해줘도 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 뭐 표시가 크게 나올 것이냐 짧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자기가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냥 편안하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되는 게 촬영 정보 표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 표시 형식이라는데, 뭐 이렇게 볼 거냐, 이렇게 볼 거, 1번으로 볼 거냐, 2번으로 볼 거냐, 화면을 꽉 차게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디스플레이 성능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당연히 절전을 해주는 게 배터리를 수명을 좀 길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절전으로 놓으면 이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9번은 뭐냐면 이건 동영상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스틸 사진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영상은 또 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 갖고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보긴 했어요. 한 번 정도인가 해봤는데 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잘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불만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 스틸 카메라인데 동영상 카메라까지 집어넣어가고 카메라 가격을 올려놓은 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기에 관련된 강의나 이런 걸 찾아서 들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이 내용은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이렇게 해서 1번에 대한 메뉴, 그러니까 카메라 이모티콘이 있는, 카메라 그림이 있는 1번에서 9번까지의 메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촬영하는데 기본적인 설정하는 거에는 1번의 메뉴가 대부분이 다 첫 번째 메뉴에 다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그 메뉴들은 크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메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지만 퀵 버튼이 있다라고 그랬죠. 퀵 버튼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양하게 뭐 촬영 모드 원샷이라든가 파일 포맷이라든가 촬영 원샷으로 할 것이냐, 서버로 할 거냐, 초점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드라이브 모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측각 모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화이트 바란스부터 해갖고 쭉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메뉴로 들어가서 설정하지 않더라도 퀵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설정이나 이런 걸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설정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인포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고, 이런 잡다한 게 보기 싫으면 한 번 더 누르면 깨끗한 화면에서 화면만 볼 수도 있고 해서 인포 버튼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터치 스크린으로 돼 있으니까 메뉴를 자체를 이렇게 터치를 해갖고 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포에서도 그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라,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 메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메뉴, 이 카메라 이모티콘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그 중에서 9번은 동영상 기능이니까 빼고 8번까지의 메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